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흔들릴 줄 알아야 부러지지 않는다. 지은이는 김정호.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심리학회장, 대한스트레스학회 이사장, 한국건강심리학회장,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심리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인생이란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비비안 그린. 바람은 대기나 지형에 의해 자연히 불어올 뿐 인간으로서 바람을 통제할 수는 없다. 우리 삶의 슬픔, 고통, 후회, 시련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바람이라면 그저 바람 따라 흔들리기를 권해본다. 삶의 시련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제 아무리 요란한 태풍도 결국 지나가듯 삶의 시련 역시 순간이다. 한 번 시련을 겪고 나면 이후 더 큰 시련이 찾아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내성과 근력을 갖추게 된다. 태풍이 왜 하필 나에게 찾아왔는가 하며 원망하는 일에만 집착한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으면 우리는 비로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마음을 다스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받아들임이다. 특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진다. 받아들이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받아들이면 대인관계가 원만해진다. 받아들임의 반대말은 저항이다. 주어진 조건 중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저항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공통점을 하나 갖고 있는데 바로 반추, 즉 되새김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곱씹고 또 곱씹는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지나 선택과 무관하게 주어진 조건이 많다. 나는 키가 작고 머리도 많이 벗겨졌다. 작은 키와 대머리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고민한다고 해서 작은 키가 커지고 벗겨진 머리가 빽빽해지는 것도 아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괴로울 뿐이다. 우리는 저마다 삶을 괴롭게 만드는 조건을 갖고 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다. 부모가 일찍이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도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부모님을 원망한다고 바뀌는 것은 없다. 더욱 괴로울 뿐이다. 심지어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선택했어도 나중에 보면 괴로운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자신의 의지로 선택했든 그렇지 않든 주어진 것에 대해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일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이란 즐거움만이 아니라 고통마저 받아들일 때 온다. 좌절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고 시청자들은 열광한다. 만약 드라마의 주인공이 매번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행복한 장면만 나온다면 누가 그 드라마를 보고 재미와 감동을 느끼겠는가? 자신이 어떤 것에 저항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하나씩 받아들이자. 서로 경쟁 관계인 적이지만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잠정적으로 함께 협조하는 관계를 가리킬 때 적과의 동침이라는 말이 종종 사용된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살 수는 없다. 어디를 가도 싫은 사람은 있다. 그런데 적과의 동침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속에는 얼마나 많은 나가 있는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나, 즉 먹기를 좋아하는 나도 있고 날씬해지고 싶은 나, 즉 외모를 중시하는 나도 있다. 외모를 중시하는 내가 볼 때 먹기를 좋아하는 나는 얼마나 원수 같겠는가. 또 먹기를 좋아하는 내가 볼 때 외모를 중시하는 나는
얼마나 폭군처럼 보이겠는가. 우리의 내면엔 서로 다른 욕구라는 적이 산다. 상반되는 욕구를 동시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과의 동침은 필연이다. 서로 틀리다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특성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조화의 길, 윈윈의 길을 찾아야 한다. 마음의 긍정적 상태란 마음이 행복이나 즐거움, 만족, 몰입, 사랑, 친밀감 등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연구에 따르면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더 건강해진다. 행복을 느끼면 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고 더 오래 살고 심지어 더 크게 성공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도 한다. 마음의 긍정적 상태는 긍정적 특성에서 만들어진다. 긍정적 특성이란 외향성, 낙천성, 창의성, 강인성, 감사, 유머, 친절, 지혜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심리적 자원을 말한다. 낙관성과 관련된 심리 연구에서 실험 참가자들은 자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매일 20분씩 나흘 동안 노트에 썼다. 노트에 낙관적인 미래를 적은 것만으로도 참가자의 긍정적 기분이 즉각 고조되었고 몇 주 지난 뒤에도 참가자들은 여전히 더 행복하다고 느꼈다. 심지어 몇 달 후에는 몸의 불편함까지 줄어들었다. 이처럼 꾸준히 긍정적 상태를 만들므로써 긍정적 특성을 후천적으로 길러나갈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람이 항상 긍정적일 수는 없다. 부정적 감정이 생기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만약 부정적인 감정까지 막으려고 하면 감정은 왜곡되고 억압되며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현실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낙관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외면하고 부정하며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면 부작용은 잠옷 크다. 부정적 감정은 억압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억압된 부정적 감정은 마음 한구석에 숨어 있다가 반란을 꿈꾼다. 살아가면서 슬픔, 고통, 분노,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 감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서 오는 슬픔은 정상이다. 정당하지 않은 행위를 보고 분노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비정상이며 건강하지 못하다. 먼저 충분히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내 삶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먼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마음 챙김이란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마음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훈련법이다. 마음 챙김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게 바로 마음 챙김이다. 자신의 마음에서 어떤 욕구나 생각이 오고 가는지 보고 몸에서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 본다. 마치 제3자가 보듯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불행 대신 행복을 원하는데 왜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한 가지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스스로 행복의 길로 가는 마음가짐이나 행동을 실천하지 못하고 불행의 길로 가는 마음가짐이나 행동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은 대부분 반복적이다. 그 반복 행동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기존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반복한다. 만약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비디오로 담아본다면 어떨까? 마음 챙김은 바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북한산을 우이동에서 바라본 모습과 구파발에서 바라본 모습은 사뭇 다르다. 우이동에서는 인수봉이 뚜렷이 보이지만 구파발에서는 인수봉이 잘 구분되지 않는다. 오히려 백운대가 훨씬 크게 보이고 우이동에서는 보이지 않던 노적봉도 나타난다. 어느 한 지역에서만 살던 두 사람이 만나서 두 사진을 놓고 본다면 서로 자신이 보던 북한산의 모습만이 옳다고 하고 다른 모습은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두 사람에게 비행기에서 내려다보고 찍은 북한산 사진을 보여주면 모두 북한산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 사람은 북한산보다 더 다양하면 다양했지 결코 덜 다양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저런 잣대로 한 사람을 규정짓는다. 종교를 믿는지 안 믿는지, 피부색이 밝은지 어두운지, 채식을 하는지 육식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진보인지 보수인지, 군대를 다녀왔는지 안 다녀왔는지, 동성애자인지 아닌지, 이혼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등 사람들이 사용하는 잣대는 여러 가지다. 이러한 잣대로 사람들을 규정하고 단죄하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분열과 갈등과 증오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 심지어 자신의 생각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확신하면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고도 스스로 정당화한다. 역사를 보면 이데올로기나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인류가 자행한 만행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고 이는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모두 자신이 믿는 것만이 옳다는 생각에서 온다. 각자에게 자신의 기준은 절대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다. 북한산은 바라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수없이 많은 모습을 하고 있다. 그 모든 모습이 북한산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종교를 믿지 않지만 영성이 충만한 사람도 있다. 연인 관계가 복잡하지만 애국하는 사람도 있다. 예의는 경시하지만 법 없이 살 사람도 있다. 종교를 갖고 있지만 탐욕이 넘치는 사람도 있다. 연인 관계는 깨끗하지만 이기적인 사람도 있다. 동물에게는 다정하지만 사람을 때리는 사람도 있다. 사람은 한두 개의 잣대로 규정하기에는 너무도 복잡한 존재다. 보는 각도에 따라 무수히 많은 모습의 북한산이 있듯 한 사람 안에도 수많은 모습이 들어있다. 그 많은 모습이 모두 그 사람이다. 중도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간혹 중도를 중간의 개념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 중도를 중간으로 안다면 육식과 관련해서는 육식을 50% 하고 채식을 50% 하는 것이 중도라고 생각할 것이다. 또한 기독교와 불교를 50%씩 믿는 것이 중도라고 생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중도는 이것과 저것의 중간이 아니라 양극을 갖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하나의 잣대로만 사람을 보지 않고 서로 모순적인 전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중도를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대체로 유머와 사랑, 자비가 함께한다. 이러한 특성은 선과 악,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는 모순적 현실을 받아들일 때 가능해진다. 마음은 다양한 구성원, 즉 나들로 이루어진 사회다. 이러한 나들은 고정되어 정해져 있지 않다. 일상에서 우리는 자신을 복수로 보기보다는 단수로 본다. 또한 평생 같은 정체성을 유지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격이 고정됐다고 본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성격 그대로 간다고 믿는다. 잘못된 생각이다. 사람의 특성을 설명할 때
성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보다는 다양한 동기, 즉 욕구, 인지, 즉 사고방식, 그리고 행동과 행동 방식 등의 특정한 조합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살면서 계속 변한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나도 좋으나 놀고 싶은 나도 나쁜 것은 아니다. 날씬하고 건강한 몸매를 갖고자 하는 나도 좋으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나도 나쁜 것은 아니다. 놀고 싶은 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나도 적절하게 달래며 함께 가야 한다. 자신을 싸잡아서 비난하지 말고 나들 간의 화해를 위해 노력하자. 사람들이 너그럽고 친절한 사람을 좋아하고 그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듯 마음 사회에서도 너그럽고 친절한 나가 환영받는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행복해진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은 마음이라는 사회의 정치를 잘하는 것이다. 유념해야 할 것은 선택에 따른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에 대한 나의 태도와 그에 따른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결과를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와 행동 역시 나의 선택이다. 그 선택은 또 다른 결과를 불러오고 이러한 선택과 결과의 반복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간다. 선택의 결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의 시작이다. 수없이 많은 황금잎이 떠내려오는 냇가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만 황금잎을 건져갈 수 있다고 하자. 자신의 부주의나 옆 사람의 방해로 자기 앞으로 오던 황금잎 하나를 놓쳤을 때 이미 흘러간 황금잎을 돌아보고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놓쳐버린 자신을 자책하거나 옆 사람의 과실을 원망하면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떠내려오고 있는 많은 황금잎을 그냥 흘려보내게 될 것이다.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린다.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주부가 있었다. 갑자기 부자가 된 그녀는 살던 집을 팔고 크고 좋은 저택으로 이사했다. 그런데 남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며 당첨금을 전부 가져가 몽땅 날려버렸다. 게다가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그녀는 예전에 살던 동네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어떤 여성은 샀던 5장의 로또 복권 가운데 한 장을 잃어버렸는데 그 복권이 1등에 당첨되었다. 그녀는 거의 한 달 동안 설거지하면서도 울고 걸레질하면서도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누가 알겠는가? 그 잃어버린 로또 복권이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끝없는 불행의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었는지를. 평행우주를 다룬 많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단 하나의 아주 사소한 결정으로 인생의 행로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한 번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문이 놓여 있다. 또한 우리 인생에서 문은 한 번만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열 수 있다. 지금 당신은 어떤 문을 선택하고 있는가? 또 어떤 문들을 열어갈 것인가? 일상을 돌아보면 1차 스트레스가 2차, 3차 스트레스로 연결되며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경우가 상당히 잦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애인과 영화를 보려고 약속 시간에 맞춰 나갔다. 그런데 애인이 늦게 오는 바람에 영화표를 날리게 된다면 이것은 1차 스트레스가 생긴 것이다. 애인이 100배 사죄하지만 화가 풀리지 않아 싸운다면 2차 스트레스가 따라온다. 기분 나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와서 동생에게 화풀이 하다가 다투면 3차 스트레스가, 동생과 싸운다고 어머니에게 야단 맞으면 4차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1차 스트레스가 반드시 2차, 3차 스트레스로 연결될 필요는 없다.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자. 살면서 누구도 첫 번째 화살, 즉
1차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만들어 쏘는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 고통은 첫 번째 화살만으로도 충분하다. 붓다는 인생이 고라고 했다. 아프니까 인생인 것이다. 고통이 엄습할 때 우리는 왜라고 묻는다. 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저항의 왜이고 다른 하나는 수용의 왜이다. 저항의 왜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내며 소리칠 때 내뱉는 왜이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는 거야? 라는 질문에 궁금함은 없다. 왜 하필 나에게 고통이 주어졌느냐고 불만을 토로할 뿐이다. 사실 왜란 어떤 현상의 원인이 궁금할 때 사용하는 의문 부사이다. 그 용도 그대로 왜를 사용할 때 수용의 왜가 된다. 자신에게 고통이 주어졌을 때 왜 그런 고통이 주어졌는지 진지하게 원인을 숙고할 수 있어야 한다. 아들이 공부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만 할 때 왜 아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 진정으로 궁금해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인들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상황, 싫어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겠는가? 하지만 그것이 이미 주어졌다면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저항하면 더욱 악화될 뿐이다. 수용의 왜는 주어진 고통의 상황을 일단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가능한 왜이다. 자신의 욕구와 선입관을 내려놓는 것이다.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왜를 던질 수 있을 때 주어진 상황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진지하게 해답을 찾게 된다. 이와 같이 수용의 왜를 질문할 때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어진 상황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아들이 왜 공부를 싫어하고 컴퓨터 게임에만 빠질 수밖에 없는지, 왜 배우자가 항상 술을 마시고 밤늦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지, 왜 상대는 자신에게 잔소리만 늘어놓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당장 해답이 나오지 않아도 좋다. 그저 수용의 왜를 마음에 품고 일상을 살면 된다. 저항의 왜를 내려놓고 수용의 왜를 마음에 품을 때 자기 자신의 고통도 줄어들고 상대방과의 갈등과 충돌도 줄어든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무르익으면 마음속에 품은 수용의 왜는 알을 깨고 답을 내놓을 것이다. 누구도 인생에서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크게 만드는 저항을 내려놓고 고통을 받아들이게 된다. 고통을 받아들일 때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고 인간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된다. 진주는 진주 조개가 자신의 체내에 침입한 모래나 작은 돌 같은 이물질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물질은 진주 조개에게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준다. 그러나 진주 조개가 이물질을 뱉어내지 않고 고통과 함께하면 5에서 10년 동안 몸에서 진주질이라고 하는 특수한 물질이 계속해서 분비되어 영롱한 진주가 탄생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주어진 고통 상황을 회피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수용의 왜를 질문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고 고통도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터널은 터널일 뿐, 지하철은 지하철일 뿐. 공황장애를 겪던 사람이 치료를 통해 공황장애를 극복하고 나서 자신의 심경을 이 한마디로 표현했다. 평소 우리에게 산은 그저 산이요, 물은 그저 물이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건 단지 자신의 시각에 의해 경험된 것이고 그 시각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이를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자기와 세계 전반에 걸쳐 기존에 형성한 연합의 허구성에 대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연합이란 하나의 관념이 다른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으로 예를 들면 산을 보고 맑은 공기나 여행을 떠올리는 것을 말한다.
즉, 우리는 결코 객관적으로 대상을 바라볼 수 없다. 우리가 눈에 담는 모든 것에는 자신만의 주관적인 해석이 첨가된다. 공황장애 환자에게 터널은 단순히 막힌 곳을 뚫어 거리를 더 짧게 만든 길이 아니라 무너지거나 자신을 가둬버릴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된다. 터널과 지하철에 대한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것은 바로 그 연합을 해체, 즉 탈조건화하는 것이다. 그 결과 터널과 지하철을 더 이상 패닉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보통 사람처럼 보게 된다. 터널은 터널일 뿐, 지하철은 지하철일 뿐이라고 갈파한 사람 또한 마찬가지다.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연합이 무수히 존재한다. 우리에게는 나뭇가지를 치듯이 건강하지 않은 연합은 쳐내고 기존의 건강한 연합은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건강한 연합을 만들어 나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행복 연구의 대가인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에드 디너 교수는 행복을 주관적 웰빙이라는 이름으로 연구해오고 있는데, 주관적 웰빙은 말 그대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으로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평가로 구성된다. 이 두 가지 평가를 통해 우리가 느끼는 행복도를 수치화해 볼 수 있다. 인지적 평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5문항으로 이루어진 삶의 만족 검사로 측정한다. 각 문항을 1. 매우 반대, 2, 3, 4 중간, 5, 6, 7 매우 찬성, 이렇게 7점 척도로 평가한다. 당신도 한번 해보기를 바란다. 너무 오래 생각하지 않고 솔직하게 답하면 된다. 1. 대체로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2. 내 삶의 여건들은 아주 좋다. 3.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4. 지금까지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었다. 5. 다시 태어나도 내 삶을 거의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삶의 만족 검사의 점수는 최하 5점부터 최고 35점까지 가능하다. 대체로 한국인의 삶의 만족 검사 평균값은 20에서 22점대에 분포한다. 경제 규모가 비슷한 서구 나라들과 비교할 때 낮은 편이다. 심리학계에서는 행복은 주관적이며 행복을 위해서는 인간 내면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즉, 행복은 외부 조건만이 아니라 내면의 조건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물질적 조건, 즉 외부 조건이 행복에 끼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은 1970년에 비하면 엄청나게 증가했지만 행복이 그만큼 커졌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외부 조건만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내면의 조건, 즉 나의 욕구는 무엇인가? 나의 능력이나 사고방식은 어떠한가? 나는 지금 어떤 정서를 느끼나? 나는 습관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등을 잘 알고 다루도록 해보자. 우리가 사회적으로 갈망하는 꿈은 대부분 제로섬 게임의 경쟁 혹은 상대평가의 경쟁 속에 놓여 있다. 누군가 큰 쪽을 가져가면 누군가는 작은 쪽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누군가 1등을 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꼴등을 한다.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게임도 많다. 건강한 사람의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누군가 건강해지면 나머지 사람들은 건강이 나빠져서 암에 걸리고 당뇨나 심장질환으로 고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자전거를 타고 축구, 테니스, 골프 등을 즐기며 건강해질 수 있다.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의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누군가 마음이 평화로우면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이 고통스러워야 하는 건 아니다. 누구나 욕심을 줄이고 명상하며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욕구, 즉 동기를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나눈다. 내재적 동기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동기를 말하고, 외재적 동기란 그 행위 자체보다도 그것의 결과가 좋아서 하는 동기를 말한다. 공부 자체가 재미있어 한다면 내재적 동기의 충족을 위해 하는 것이지만, 1등을 하기 위해, 장학금을 받기 위해 혹은 돈을 벌기 위해 공부를 한다면 외재적 동기의 충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대체로 외재적 동기는 제로섬 게임의 동기가 많다. 다행스럽게도 인간의 행복에는 외재적 동기의 충족보다 내재적 동기의 충족이 더 중요하며, 내재적 동기의 충족은 누구나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다. 살면서 경쟁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무언가를 할 때 내재적 동기의 충족에 초점을 두고 외재적 동기의 충족은 행위의 부산물 정도로 여긴다면 행위를 하는 모든 과정을 즐길 수 있다. 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사탕을 주는 등 외부 보상이 주어지면 아이는 나중에 그림을 자발적으로 그리지 않게 된다. 스스로 내재적 동기의 충족에 따른 보상을 받고 있는데 외부에서 물질적으로 보상을 주어 내재적 동기를 위축시켜 버린 것이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어떤 동기를 추구하고 어떤 동기를 내려놓아야 할지 현명하게 판단하고 실천해야 하며, 마음을 잘 이해하고 다스려야 한다. 그럴 때 진정 행복해진다. 텔레비전에서 감자 깎는 칼을 파는 노인의 얘기를 본 적이 있다. 80 정도의 노인은 뉴욕의 길 모퉁이에 앉아 $5짜리 감자 깎는 칼을 판다. 진행자가 노인에게 질문했다. 할아버지, 매일 감자 깎는 칼을 파는 게 지겹지 않으세요? 그러자 노인은 대답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면 돼요. 2019년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서 직장인 685명을 대상으로 직장 만족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무려 직장인 3명 중 1명이 현재 다니는 직장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으로 응답한 사람들에게 이유를 묻자 연봉 수준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상사나 동료에 대한 불만, 회사 조직 문화나 복지제도에 대한 불만이라는 대답이 뒤따랐다. 그러나 같은 직장을 다니더라도 직장 만족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개인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뜻이다. 개인의 어떤 특성이 동일한 직장에 다니면서도 만족감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일까? 직업을 보는 관점은 크게 생업, 경력, 소명으로 나눌 수 있다. 직업을 생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직업에서 물질적 이득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종류의 보상은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에게 직업은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직업을 경력을 쌓는 관점에서 보는 사람은 이를 통해 더 높은 사회 지위, 권력, 자존심이라는 보상을 얻으려고 한다. 끝으로 직업을 소명으로 보는 사람은 이를 자기 삶과 분리해서 보지 않는다. 그는 일을 즐기며 자신이 하는 일이 보람있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직업을 소명으로 여기는 사람은 직업을 생업이나 경력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보다 직업 만족도가 더 높았을 뿐만 아니라 삶 전반의 만족도 역시 더 높았으며 결근율은 더 낮았다. 바로 이러한 차이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사람마다 다른 직업 만족도를 보이는 원인이라고 밝혀졌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직업을 생업으로만 보는 관점이 가장 지배적이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삶의 행복도를 낮춘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물질적 욕구가 지나치면 오히려 행복의 방해가 되는 것 같다.
한 연구에서 대학교 신입생 1200명의 삶의 태도를 측정했다. 20년이 흐른 뒤 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삶의 만족 수준을 측정했는데 대학 신입생 때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났다. 긍정심리학의 대가인 셀리그만은 행복의 세 가지 요소로 즐거운 삶, 몰입하는 삶, 의미 있는 삶을 들고 있다. 의미 있는 삶이란 자신보다 더 큰 것을 위한 행동을 하며 행복을 느끼는 삶을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혹은 사회 전체를 위한 일을 할 때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직업활동으로 돈을 번다는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에게 편의와 행복을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생색을 내라는 뜻은 아니다. 같은 일을 해도 그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일의 만족도가 달라지며 일의 내용도 변한다는 걸 기억하라는 권유이다. 적당한 욕구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건강한 추동력이 된다. 하지만 욕구가 과도하면 문제가 생긴다. 자신에게 있는 동기 가운데 어떤 동기가 비현실적이거나 과도하고 어떤 동기가 현실적이고 적절한 것일까?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의 평온의 기도라는 유명한 기도문에 이러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신이시여,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 기도문을 동기와 관련지어 보면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동기라면 용기를 갖고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동기가 비현실적이고 과도하다면 그러한 동기는 평온한 마음으로 포기하거나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요한 건 이 둘의 차이를 아는 지혜이다. 과도한 동기에는 늘, 항상, 언제나 등이 포함된다. 자신이 바라는 바가 시간적으로 예외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친구라면 내가 만나자고 할 때 언제나 나와 주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의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 과도한 동기를 갖는 사람은 끊임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한다라는 과도한 동기가 있으면 사소한 일에도 큰 스트레스를 느낀다. 사람들은 100이면 100 모두 자신에게는 과도한 동기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기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비상식적인 과도한 동기가 있음을 알게 된다.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바랄 때 과도한 동기가 되는 것이다. 나름대로 바라는 바를 추구하되 지나치지 않도록 하자. 이럴 때 자연스럽게 행복해진다. 한 번 도망치면 계속 도망친다.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회피하는가? 고통을 직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실 모든 고통을 직면해야 할 필요는 없다. 회피하고 편하게 살 수도 있다. 사람과의 갈등이 두려우면 다툴 일이 있을 때 그 자리를 피하면 된다. 외국인과 말하는 것이 두려우면 말을 거는 외국인을 피하면 된다. 개가 무서우면 개를 피해 다른 길로 돌아가면 된다. 그러나 고통스럽다고 회피하면 더 큰 고통을 받기도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유례없을 정도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냄과 동시에 매우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인다는 사실이 그 현실을 단적으로 대변한다. 사람들의 내면이 강인해지고 인격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다.
내면의 힘을 키우려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 해 전부터 마음 챙김을 치료의 한 요소로 포함하는 심리치료가 늘고 있다. 그중 수용 전념 치료는 고통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길 강조한다. 수용 전념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수치심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고통스럽더라도 자신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니 오히려 더 단단히 견딜 수 있게 되었다. 수치심을 잊기 위해 술이나 약물로 도망갈 필요가 없었다. 일상의 작은 불편부터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면해 보면 어떨까? 현대 사회는 알게 모르게 경쟁을 부추기며 사람들을 외재적 동기에 의해 움직이게 하는 경향이 있다. 외재적 동기로 움직이면 동기가 좌절되는 경험이나 동기 좌절이 예상되는 경험을 하기 쉽다. 행복을 위해 추구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동기는 바로 성장 동기다. 심리적 혹은 영적 성장을 의미한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성장 동기는 인격의 완성을 향한 동기이다. 긍정심리학을 연구하는 피터슨과 셀리그만은 인간의 긍정적 특성을 24가지의 인격 강점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다음의 6가지의 덕으로 분류했다. 첫째, 지혜, 지식의 덕에 속하는 강점은 삶의 질을 높이는 정보를 얻고 사용하는 데 관련된 특성으로 창의성, 호기심, 학구열, 개방성, 조망력 등이 있다. 둘째, 용기의 덕에 속하는 강점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의지를 사용하는 특성으로 진실성, 용기, 끈기, 열정 등이 있다. 셋째, 인간애의 덕에 속하는 강점은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데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친절성, 사랑, 사회지능 등이 있다. 넷째, 정의의 덕에 속하는 강점은 대체로 사회적이며 개인과 집단 또는 지역 사회와의 상호작용과 관련되는 특성으로 공정성, 리더십, 팀워크 등이 있다. 다섯째, 절제의 덕에 속하는 강점은 지나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특성으로 용서, 자비, 겸손, 겸양, 신중성, 자기조절 등이 있다. 여섯째, 초월의 덕에 속하는 강점은 더 큰 우주와 결합하여 자신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되는 특성으로 미와 우수함에 대한 감상력, 감사, 희망, 유머, 신앙심, 영성 등이 있다. 이러한 덕 혹은 인격 강점을 개발하고자 하는 동기는 성장 동기라고 할 수 있다. 성장 동기를 충족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동기를 충족해 웰빙 상태를 증진한다. 이뿐만 아니라 성장 동기는 스트레스를 예방하며 스트레스 상태를 웰빙 상태로 바꿔준다.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작은 성공을 쌓아가는 것이다. 흑백 논리는 중간은 없고 답이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판단하는 사고방식이다. 이분법적 사고라고도 한다. 흑백 논리에 따라 뭐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범주를 나누게 되면 본질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흑백 논리는 종종 완벽주의와 결합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만들어낸다. 흑백 논리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일을 추진하다가 한 번이라도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곧바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누구나 똑같이 행동하지는 않는다. 분명 다르게 대처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오는 우리의 반응은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의도적 혹은 의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머릿속으로 되새김질하면서 우울해하거나 화내는 행동은 본인이 선택한 것이다. 내려놓지 못하고 스트레스에 빠져서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스트레스에 함몰된다. 그러므로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생각을 많이 하거나 중요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우선 생각을 멈추고 그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
기분이 전환되고 나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생각하라. 요즘만큼 사람들이 몸에 지대한 관심을 쏟은 적이 또 있을까? 아파트 상가 광고의 절반 이상이 피부관리, 탈모관리, 손톱관리, 비만관리 가게로 채워져 있다. 관심은 몸에만 머물지 않는다. 우리의 욕구는 몸에서 확장되어 사용하는 물건이나 사는 집까지 뻗쳐 있다. 매일 새로운 욕구의 목록을 마음에 주입하고 있다. 몸과 물질에 대한 우리의 욕구는 진화의 산물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외모를 가꾸고 경제력을 키우며 자신을 과시해온 조상들의 후손이다. 우리는 나이를 불문하고 과시 욕구를 강하게 추구하며 그것이 충족되면 만족감을 느낀다. 문제는 남들과 비교하는 항목이 근래 들어 기하급수로 증가했고 증가 추세가 멈출 줄 모른다는 것이다. 대중매체의 발달은 비교 범위를 작은 동네에서 국가나 세계 전체로 확장시켰다. 이제는 나라나 세계의 모든 사람과 비교를 한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에게 큰 스트레스다. 물질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게 한다. 이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지구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우리 내면의 다른 건강한 욕구의 추구를 위협한다. 자신의 마음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 어떤 욕구가 사라지고 새로 생겨나는지 정신 차려 살피지 않으면 외부 환경의 영향에 취약해진다. 광고 같은 외부 자극이 심어놓은 욕구를 충족하느라 매일같이 쏟아지는 새로운 상품을 끊임없이 소비하게 된다. 이러한 물질적 욕구는 충족에 따른 만족감이 오래가지 않으며 일단 생겨난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쉽게 불행해진다. 우리는 갖추면 행복해지는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갖추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불행의 조건이 늘어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자기 인생에서 추구하는 욕구들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이들 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와 같은 근본적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행복한 삶의 출발점이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는 것은 알고 보면 사랑받거나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혹은 사랑이나 존중을 받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우리는 피해를 보고 있거나 피해를 당하리라고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공격적으로 변한다. 그러면 상대도 공격적으로 변한다. 나의 내면이 사랑과 존중으로 채워져 있을 때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든든함과 자신감이 차오른다.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여유와 너그러움을 지닐 수 있다. 1960년대에는 어느 병원에 당뇨병 환자가 있다고 하면 의사들이 희귀한 사례를 본다고 모이곤 했다는데 지금은 당뇨병 환자가 집집마다 있을 정도며 각종 암과 심혈관 질환 같은 현대병도 창궐하고 있다. 쾌락 적응이 일어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쾌락을 느끼는 데 필요한 자극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전에는 별 문제가 없었거나 쾌락을 줬던 자극이 더 이상 쾌락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쾌를 주기도 한다. 소박한 음식은 맛없게 느껴지며 재래식 화장실은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 된다. 의도적 결핍이 필요하다. 자꾸 더 새롭고 자극적인 것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몸을 더 자극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좋다. 몸에 의도적으로 결핍을 주면 쾌락 적응의 부작용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결핍을 준다는 것은 일정 기간 자극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슬람교에서는 라마단 기간 한 달 동안 해가 있을 때는 금식을 한다. 음식뿐만 아니라 음료, 담배, 성행위 등이 모두 금지되어 쾌락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된다. 이러한 전통은 구약시대에도 있었으며 천주교에서는 금식이나 고기를 먹지 않는 금육 기간을 두고 지켰다.
종교에서 의도적으로 욕구를 절제하여 결핍 상태를 선택하는 데는 인내심, 신앙심, 이웃에 대한 사랑 등을 기르며 속죄하고 몸과 마음을 정화한다는 종교적 이유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종교적 기능 말고도 쾌락 적응을 막아주는 심리적 기능이 담겨 있다. 어떤 사람이 호텔 식사를 매일 할 수 있으면 행복하겠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런데 호텔 식사를 매일 할 수 있는 사람과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행복할까?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할 것이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무엇이든 익숙해지면 그 소중함과 진가를 몰라보게 된다. 버릴 줄 아는 사람만이 새롭게 채울 수 있다. 아내의 생일이었다. 뭔가 표현은 해야 할 것 같아 전화했지만 할 말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아내에게 대뜸 말했다. 지구에 온 의미를 생각해 보시오. 아내의 반응은 뜨악했다. 그 다음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차라리 당신이 함께 지구에 와줘서 고마워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즉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제 이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잘못 나온 것 같아. 당신이 함께 지구에 와줘서 고맙다고. 크게 웃고 나더니 아내가 말했다. 가슴이 확 뚫리네. 어제 지구에 온 의미를 생각해보라고 했을 때는 가슴이 콱 막히더니 지금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확 풀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말이 관계를 만들고 관계가 우리를 기쁘게 하기 때문이다. 관계 속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 바로 친절이다.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여성이 있었다. 하루는 그 여성의 절친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오빠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울었다. 그 여성은 오빠의 장례 절차를 돕고 오빠를 잃어 고통스러워하는 친구와 여러 날을 함께하며 위로했다. 그러다가 문득 돌아보니 자신이 우울증에서 빠져나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주변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친절 행동으로 행복해지는 사례를 종종 본다. 서로에게 조금 더 친절을 베풀며 산다면 삶은 조금 더 행복해질 것이다. 딱 한 걸음부터 시작하자. 산의 정상에 오르려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나는 나름의 실천을 해나갈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해탈이라고 말하는 소화적 집착에서 벗어나는 일이 가능해진다. 자비에서 자는 사랑을 뜻하지만 비는 슬퍼함을 뜻한다.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슬픔을 내포하고 진정한 슬픔은 진정한 사랑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실존적 고통을 피할 수 없어서 슬프다. 슬프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다. 자신을 포함한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모든 존재의 실존적 현실에 대한 진정한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진정한 사랑은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슬픔을 담고 있고 진정한 슬픔은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다. 우리는 지구에 오면서 빌려온 몸과 마음으로 세상을 경험하며 성장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흔들릴 것이다. 삶의 매 순간 휘청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그 흔들림이 결국 우리를 더 성숙하고 단단하게 만든다. 흔들릴 줄 아는 사람은 결코 부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언젠가 친구가 한 스승님에게 배웠다는 말을 인용하며 글을 마친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흔들릴 줄 알아야 부러지지 않는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세상 만물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진동한다고도 하죠. 우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파동입니다. 물질이나 입자라고 하는 것도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모든 것들이 엄청난 속도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흔들리고 진동하죠. 마음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습니다. 살짝 바람만 불어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우리 마음이고 인생입니다. 경직된 것,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죽은 것 혹은 무생물입니다. 생명은 부드럽게 흔들리고 진동하며 항상 변화합니다. 세상에 고정불변인 것은 변화 그 자체밖에 없습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것들은 견디지 못하고 부서지는 게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변화에 필수적인 것은 흔들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변치 않는 진리를 좋아하고 한결같은 사람을 찬양하고 늘 변함없는 태도를 칭송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진리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흔들리고 변하는 게 본질입니다. 이걸 부정하거나 저항하면 고통이 생깁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내용들이 있죠. 우리가 생물이고 우리의 마음은 더더욱 생물이라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외부의 힘과 자극에 흔들리고 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고 화장실 갈 때 올 때 달라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흔들림과 관련해서 저는 3가지를 기억하시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들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아무리 평정한 호수의 표면도 빗방울이 몇 개 떨어지면 금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외부 자극이나 사건이 끊임없이 다가오는가 하고 원망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힘든 일, 고통스러운 사건, 어려운 인간관계 등은 날마다 나를 찾아오는 게 당연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요. 둘째, 이렇게 다가온 것들로 인해 내가 흔들리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라 해도 만원 버스나 출퇴근 만원 지하철에서는 옴짝달싹 못하고 차가 흔들리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용감하고 강인해도 지진이 나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더 그렇습니다. 원래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계속 흔들리고 비틀거리는 게 당연합니다. 셋째, 그렇지만 흔들리면서도 중심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흔들림은 흔들림대로 즐기는 자세가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흔들려도 나의 마음 중심은 엄마 뱃속의 태아처럼 고요하고 평온하게 유지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뚜기를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세상에 아무리 약한 사람도 오뚜기는 흔들 수 있습니다. 손가락만 톡 갖다 대도 오뚜기는 이리저리 흔들리죠. 그러나 오뚜기를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백 번 손가락으로 밀어대면 손가락이 먼저 부러질 수 있죠. 저는 오늘 책을 읽으면서 오뚜기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흔들면 여유롭게 흔들리되 언제고 제자리를 찾는 오뚜기처럼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냥 나 자신은 인간 오뚜기다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는 않는 오뚜기다 하고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대로 자기의 삶을 빚어가는 도공과 같습니다. 내가 오뚜기 같은 사람이라고 바라보고 느끼고 생각하면 그런 삶을 살게 되죠. 흔들리고 넘어져도 늘 오뚜기를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언제고 다시 일어나시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